자 이제 337쪽부터 나오는 게 구조재료 파트로서 이건 더 기술적인 부분 제가 많이 줄여놨지만 그래도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에 할 것이고 341쪽 봐주세요. 341쪽에 자 이제 건축구에 나오는 강론 파트에 나오는 그 용어가 또 있는데 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만 뭐 제외되는 거 나중에 건축선을 하고 나서 조금 할 거는 있습니다. 자 2번 건축 면적을 보시죠. 건축 면적은 제가 대충 건축 면적이 높이랑 상관없이 땅을 잠식해서 건축되는 면적이라고 대충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용어가 이렇게 건축구에 나오는 거죠. 건축의 외벽 괄호 속에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기둥 외벽이나 외곽 기둥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게 건축 면적의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건축 면적을 그린다라면, 자, 우리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라면은 자, 외벽의 두께를 제가 그렸어요. 외벽의 두께. 건축 면적은 뭐 처마 끝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외벽의 외부선도 아닙니다. 내부선도 아니고 외벽의 중심선이 있다면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계산을 해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다만에서 다음의 경우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박스에 쭉 나와 있죠? 쭉 안 볼 거예요, 이거는. 왜? 보고 싶어요? 그럼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 4번으로 찍어요? 왜 또 앞에 4번이요? 또 그냥 그때 가서 그냥 기분대로 하세요. 그때 가서. 무슨 자꾸 또 4번이니까 5번이. 여러분 어디 가서 선생님들한테 몇 번 찍을까 물어보지 말아요. 시험 보기 전에. 아주 비과학적, 물론 찍는 게 비과학이지만 그 비과학적이야 그거는. 찍을 때는 일단 아는 거 풀어놓고 나머지를 찍는 거죠? 네. 아는 거 풀어놓고 나서도 모르는 것 중에서도 다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압축돼서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예 모르는 거 있다면 대충 이렇게 그 나온 숫자 보고 나온 그 번호 보고 상대적으로 덜 나온 부분을 찾아서 찍어야지. 4번이 어딨고 5번이 어디 있어요.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이제 보면은 시험에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몇 번 찍을까요? 물어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어봐. 그렇게 하라고. 예? 제가 몇 번이라고 감이 왔다 그래서 그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상대로 봐서 뭐 3번이 제일 적게 나왔다면 3번 찍어야지. 예를 들어 그게 확률을 높이는 거지. 이건 뭐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지만 잘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고 나오더라도 바닥 면적 보시죠. 바닥 면적은 자 여러분 이게 3층짜리 건물이면 건축 면적과 비슷하게 계산을 하는데 바닥 면적은 바닥의 면적을 얘기해요. 우리 바닥이 각층 바닥을 바닥이라고 하잖아.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바닥의 면적을 얘기해요. 1층 바닥 면적 얼마, 2층 바닥 면적 얼마, 3층을 나눠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구획된 중심선으로 해서 혹시 이쪽 일부 바닥 면적 얼마, 이쪽 일부 바닥 면적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바닥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각 층마다 계산을 하는 일부마다 계산을 하는 각 층이나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비슷한 구획에 역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닥 면적 개념이에요.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건 다 똑같고 이렇게 여기도 여러 가지 예외가 또 존재하잖아. 그나마 이것이 앞에 나왔던 것보다는 요거는 그래도 좀 더 물어봤다고요. 그러나 역시 안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냥. 응? 그래서 바닥 면적 산정에 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그 건물의 필수적인 거라든지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빼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언제 해? 그중에 일부만 뭐 나중에 살짝 보여드리든지 일부만 그것도 뭐 나오면 많이 나온 거 중심으로 해야죠. 4번의 연면적 이건 많이 나왔지 상대적으로. 이건 이제 여기까지 정확히 할 겁니다. 자 우리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자, 우리 연면적에서 제가 연자가 뻗을 연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있으면 요거 합친 게 다 연면적이에요. 뻗을 연자, 아래에서 위에까지 쭉 뻗어 있는 면적 합친 거.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이게 연면적이죠.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용적률 산정할 때 이 말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연면적에서만 다음에 것 네 가지는 제외하겠다. 이거를 많이 물어봤다는 거, 이거를 예배지만. 여러분 용적률을 쓸 때만 연면적은 여기저기서 써요. 예를 들어 세법에서도 뭐 연면적 크기에 따라 세금 부과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고 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쓰이는 연면적에서만 네 가지는 빼주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빼주겠다는 겁니다. 빼주면은 아무리 설치를 해도 용적률 계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마음껏 설치하라는 거예요. 용적률 부담 없이 마음껏 설치하라고. 왜 이런 혜택을 주느냐? 사회적으로 설치를 장려할 만하니까. 사회적 설치 장려. 그래서 혜택을 준다. 부담 없이 마음껏 설치하라고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하층. 지하층만 다 빼줘요. 뭐 전쟁 나도 오고 지하층 같은 경우가 지하층이 의무 규정은 없지만 많이 설치가 돼 있을수록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설치하라고. 지하층은 빼버려요. 지하층 설치 장려. 두 번째, 여러분 지하층이면 그냥 다 빼주나요? 다? 용도 상관없이? 다 빼준다는 거예요. 다. 가끔 그림으로 물어보고 이거 뭐 그림 이렇게 몇 층짜리 지하 몇 층 그려놓고서 막 용도 그려놓고 여기서 뭐 연면적 한번 찾아봐라. 뭐 용적률 얼마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주로 쓰거든요. 나이트 클럽이라도 빼줘. 지하층. 용도 안 나와 있죠, 그죠? 네. 차라리 전쟁통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게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폭탄 맞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이게 재산 보호, 인명 재산 보호. 이번에 지상층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이건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빼겠다는 거예요. 괄호 속에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 하나한다. 보통 주차장을 얘기해요. 부설 주차장. 영업용으로 쓰는 주차장 말고 보통의 주차장 지상층이라도 빼줘요. 지하층이면 당연하고 지상층이라도 빼주겠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마음껏 설치하라고. 용적률 부담 없이 설치하라고. 두 가지. 또 나머지 두 가지가 이게 유사시 대비한 시설로서 빼주는 게 있거든요.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즉 건축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우리 피난 안전구역을 고층이니까 한꺼번에 피난 못할 거고 안전구역을 설치해놨는데 마음껏 설치해가지고 유사시 대비한 시설인데 그 아래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이런 얘기가 나와도 빼준다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숫자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면 지붕을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평면 지붕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돼. 헬리포트. 경사 지붕으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대피 공간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이에요. 빼줄만 하죠, 그죠? 기억하시면 됐고 넘겨보시면 5번의 건축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여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가 건축의 높이겠죠. 뭐 예배도 또 나오는데 잘 안 물어봐 거의. 거의가 아니고 이 높이 계산하는 거 뭐 물어본 적이 못 봤어요 제가. 자, 우리 처마 높이, 처마까지의 높이. 자, 대충 보여. 대충.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낸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처마 높이도. 이게 지표면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처마 높이예요. 이게 처마 끝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마 등과 이 처마를 받치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으면 기둥과 벽과 처마가 만나는 부분. 여기까지 이게 처마 높이라고.
지표면으로부터 건축의 지붕틀이 됐든 이와 비슷한 수평재가 있든 이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가 받치는 부분까지 이게 처마 높이란 말이에요. 반자 높이요? 반자까지의 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란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부 공간이 반자라는 거예요. 반자. 이 안에 내부 공간 막 환기구로 많이 쓰이잖아. 막 다른 자재 들어가 있고. 그 높이를 얘기하는 경우 여러분들 밟고 있는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가 반자 높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인중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걸 알아. 응? 이걸 알아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죠. 응? 단지 건축 기준 적용할 때 이게 필요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건축사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층고. 층에다가 높을 꽂자, 한자 높을 꽂자, 층 높이를 얘기해, 층 높이. 층의 높이, 층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 개 층의 층고를 따집니다. 층수? 층수는 역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론파트 용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두 가지가 아까 연면적 개념, 그리고 층수 개념. 이걸 상대적으로 많이 쓴다고 봐서. 아니, 층수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공인중개사가 우리가 지역마다 층수 제한을 한다면 이 정도는 안 돼요. 이거 설명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층수. 자, 층수는 층의 수예요. 몇 층짜리냐는 게 층수야. 몇 층짜리냐는 게 층수인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야, 오늘 이제 성의껏 진짜 내가 이거 다른 데서 그냥 지하층하고 많은데 지하 3층 그랬어. 지상 4층 그랬어요. 몇 층짜리 이거? 그럼 지하층은 빼버린다는 얘기네요? 지하층은 층수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지하층 제외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책을 그렇게 중시하시나. 제가 쓴 책이지만 내용을 이해해요. 이해하면 돼. 자꾸 책을 그렇게 보시고 하나. 제가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고 항상 읽어드리잖아. 읽어드리는데 왜 그새 못 참고 자꾸 책을 보시냐고.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왜 지하층은 안 되느냐? 지하층 설치 장려. 그리고 이거를 빼버려야지 층수 제한을 지나가는 사람이 저거 보고 몇 층짜리인 줄 알지. 지하층까지 포함하게 되면 몇 층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돼요. 지하를 봐야만 알아. 이게 층수 제한에서 주로 쓰이는데 층수 제한이 간접적으로 높이를 통제하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에만 나와 있는 거 통제하면 지하층 통제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하층 빼버립니다. 자, 우리 그럼 지금 이건 4층인데 옥상 부분에 만약에 승강기를 설치해서 승강기 탑을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승강기 탑이 설치가 돼 있다. 아니면 계단이 있으면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계단 탑이 있어요. 옥탑방을 설치해서 전망대를 설치해서 막 설치했어요. 자, 이 정도 설치했습니다. 이거 독립된 층으로 볼 거야, 안 볼까요? 안 봐요? 그럼 틀렸어. 왜 안 봐? 이거를 봐야지. 한 개 중 5층짜리가 되는 거, 5층짜리가. 아니, 왜 안 본다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셨나? 이게 간접적으로 층수 제한에서 쓰이는 것이고 이게 층수가 간접적으로 높이를 통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많이 지었다만 이렇게 짓는 건데 높이 제한의 취지에 안 맞죠. 빼버리면. 독립층으로 봐줘야 돼요? 본다니까. 그런데 어느 때 안 보느냐? 이게 작을 때. 옥상물의 전체 합친 것으로 다 계산하거든요. 옥상 부분의 면적 합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요것이랑 건축 면적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연면적이 아니고. 요 옥상 부분의 면적이랑 건축 면적 비교해서 요것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을 때만 독립층으로 볼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옥상을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건축 면적이 8분의 1을 넘어선다? 독립된 층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자꾸 책 보기 전에 자꾸 이걸 보라는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낼 수도 있지. 그건 출제의 맘이잖아요. 나중에 기출문제 한다래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출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훈련하는 게 목적이 있지. 그러면 이번엔 이런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이것도 정상이지 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서는 4층이야. 이쪽에서는 8층이야.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네. 몇 층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8층으로 봐야지. 이걸 또 나아가서 평균 주수 6층.
층수 제한 취지상 가장 많은 층수로 봐야지. 이것도 그 취지상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층의 구분이 명확해야 거기에 따라 층수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자,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이렇게 층의 구분이 없잖아, 그죠? 있어야 센다니까? 없을 때. 성당?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당도 멋있는 성당. 자. 응? 이렇게 층의 구분이 아이고, 그럼 그림이 좀 그린가요? 좀 더 자세히. 요렇게 좀 더 정확하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걸 단축자로 보면 안 되잖아. 사실상 층수라는 취지상. 이럴 때가 바로 높이 몇 메타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4m. 4m.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건물도 제가 기초할 때는 말씀드렸잖아. 이거 대충 층고로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해 봤었죠. 이것도 거의 4m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반자 두께 있기 때문에. 그 얘기. 그래서 다음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부터 보시는데 지하층 빼버리고 니은번에 승강기 탑이든 계단탑이든 막루든 장식탑이든 옥탑이든 기타 이와 비슷한 옥상 부분으로서 그 면적 합친 것이 옥상 부분의 면적 합친 것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은 작으니까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8분의 1 넘었으면 독립층으로 봅니다. 이번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3번의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라는 거. 요거를 제가 주로 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거는. 자, 또 이제 보충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50쪽에 건축 협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합 건축이 나올 겁니다. 연이어서. 자, 여기를 보시고 지금 이 건축 협정이 있고요. 건축 협정이 있고 또 하나는 결합 건축이 있는데 자, 요것은 이거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제도들이죠.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제도들이라서 요것만 나온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벌써 두 문제나 나왔고 요거는 더 나중에 나왔는 게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둘 다. 그래서 언급하는 건데 일단 건축에 대한 협정을 맺는 것이고 이건 결합해서 건축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게 요거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좀 큰 개념인데 말 그대로 건축협정이라는 말 뜻은요. 건축할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협정 맺은 걸 얘기해요. 건축할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협정 맺은 걸. 옛날엔 이거를 아예 도입을 안 했던 게 개인적인 규제받는 사람들이 협정을 왜 존중을 해줍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우리 건축 규제는 공적인 차원에서 개별 대지마다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통제받을 사람들이 협정 맺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개성 있는 건물 유도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 우리 대지가 넷만 그렸어요. 제가 더 많이 확대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내 땅의 소유자가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로만 체결해요.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돼. 원칙이 개별적으로 적용이기 때문에 이 사적인 협정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존중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 기준을 통합 적용해 주는데 전원 합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반대했다? 그럼 그 사람은 원래 자기 땅에 대해서만 원래 적용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체에 속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원 합의로만 체결이 가능하고 자, 전원 합의로만 이제 체결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 원래는 개별 대지마다 적용한다니까요. 건축 기준을. 자, 우리 이 땅 가지는 사람은 건폐율상 건축 면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요만큼을 해서 지을 수 있다. 여기는 건폐율상 요만큼이다. 여기는 건폐율상 이만큼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배웠던 대지와들의 관계도 각각 대지별로 그 규정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와. 그리고 여기서 조경을 만약에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다. 조경 의무가 있다면 각 대지별로 확보해야 되는 조경 면적만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건축의 연면적 크기에 따라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야 돼. 주차장, 부설 주차장 면적을 지하층이나 개인 하수 처리설 그런 것도 다 각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요 사람들이 협정을 체결했다면 전원합의로 협정을 체결했다면 그 협정 맺은 땅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한다. 내 땅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건축 기준을 이 4개 땅을 하나의 대지로 봐서 여기다 통합 적용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건축 면적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만큼을 여기다가 모아서 이렇게 짓고 각각 나눠 가지면 원래는 이렇게 안 들어설 건축물을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다 짓고 여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전체가 여기 들어서는 전체 크기에 따라서 대지어디로 관계도 따로 적용될 것이고 건물이 한꺼번에 들어서니까 지하층이나 개인 하수처를 줘도 여기다 같이 설치하면 될 것이고 적용? 확보되는 면적만큼을 이만큼 여기다 확보를 해서 마을 숲으로 만들면 훨씬 멋있는 숲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그죠? 주차장? 확보된 주차장 면적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같이 쓰게 되면 얼마나 더 편하게 또 주차가 가능합니까? 이게 전원 합의만 되면은 소규모 마을 단위도 상관없어요. 합의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합의만 되면 완전히 개성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이게 건축협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로 체결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맺은 협정을 폐지한다 그러면은 전원 합의로만 폐지한다 그러면 한 사람도 반대도 폐지가 안 되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원칙은 각각이라니까 원래대로 이걸 지금 도입했을 때 이제 가는 길은 원래가 원칙은 각각 적용받으니까 통합해서 적용하는 이 가는 길은 어렵게 전원 합의로만 돌아오는 길도 전원 합의라고 하면 거의 못 돌아와요. 가는 길은 험해도 오는 길은 조금 간더라. 이거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폐지는 가능해. 원래는 기본적으로 폐지 절차도 만드는 절차는 원래는 다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폐지가 되면 이제 이거 원상복구 시켜야지. 각각 대지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게 협정과 폐지. 자, 우리 결합건축은 제가 지금 건축협정에서 여러 가지 건축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적률은 말씀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건폐율 잡고 얘기를 했지. 용적률은 여기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만 결합해서 하는 게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용적률만 결합해서 건축하겠다. 이것도 결합건축은 미리 말씀드리면 두 땅 사이의 문제예요. 두 땅. 여기는 여러 땅 전원 합의는 여러 땅 상관없어요. 이건 두 땅에서만 적용되는 얘기로서. 자, 우리 이 기존 용적률상 이 땅에서는 이 정도 건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는 건축 연면적을 이만큼 확보할 수 있다. 둘이 서로 비슷하게 확보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땅 소유자는 더 짓고 싶고 이 땅 소유자는 덜 짓고 싶어. 법적으로는 이렇게 지을 수 있지만 이 두 땅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으면 좋고 떨어져도 좀 좁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 두 땅 사이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100m 이내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참 미묘하게도 똑같은 용도지역상 똑같은 상업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사람이 많이 오고 여기는 사람이 작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골목길 하나만 두고 비슷한데도 여기는 사람 북적소하고 여기는 이상하게 막 안 모이는 데가 있어요. 풍수지리설 때문인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은 더 짓고 싶고 돈이 되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졌다간 공실만 생길 것 같아서 관리비만 들어가도 요만큼만 짓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합의로 결합건축을 하기로 했다라면은 이 양쪽에 적용되는 각각의 용적률을 이 두 땅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두 땅을 하나의 대지를 보고 적용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면적만큼을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요 정도 지을 수 있지만 짓기 싫어요. 이 사람은 요 정도밖에 못 짓지만 이걸 더 짓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지을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합 적용하니까 이쪽에서 옮겨서 짓게 하면 이 사람은 더 많이 이용해서 좋고 이 사람은 원래 이용할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넘겨줄 때 돈 받고 넘기겠죠?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이게 결합건축이에요. 뭐를 결합한다고요? 용적률만. 요거는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건축협정과 달리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전원합의예요. 두 땅 사이의 문제인데 만약에 체결할 때는 전원 두 사람이 합의했지만 폐지할 때는 한 사람만 해도 된다면 협정 있으나 마나 이거는 언제든 마음 바뀌는 순간에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랑 달리 요거는 말이 전원합의인데 전원이야 두 사람 두 땅 사이의 문제라고. 그래서 체결할 때 폐지할 때도 다 전원합의라는 게 약간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건축협정 보시면 자, 다음 해자가 이제 건축물 건축물 토지 소유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해자가 전원합의잖아. 전원합의로 건축의 건축 대수원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 이게 건축협정인데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전원합의로
자, 옆에 있나요? 양가로 2번에 반가로 3번. 양가로 2번 중에 반가로 3번.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할 때 얘기잖아요. 체결자 과반수 동의잖아요. 전원이 아니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 건축협정에 대한 특례가 혜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반가로 3번을 말씀드린 거라고요. 3번 중에 반가로 3번 보시면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 연접된 대지에 대해서 다음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게 혜택인데 무엇을 통합할 수 있느냐? 아까 그림 연상하시면 돼. 대지의 조경, 마을숲으로 대저들의 관계도 전체적으로 접하면 되고요. 건물을 한꺼번에 모아지니까 지하층 설치도 통합 적용 가능하고 넘겨보시면 부설 주차장, 아까 제가 마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상상하셨던 건폐율이지 용적률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용적률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개인 하수시설 등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합건축을 구하려 보시는 거 볼까요? 결합건축을 보시면 반가로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0이 정하는 범위는 두 개 대지의 가로 속에 있는 거 빼면은 가로 속에 어디까지 있나? 다섯 번째 줄.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잖아.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결합건축이에요. 두 개 대지 소유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 용적률을 통합하는 걸 얘기를 하죠. 자, 폐지할 때요. 맨 끝에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에 반가로 2번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라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라. 그래서 폐지할 때는 전원 동의. 됐고. 건축법 끝났습니다. 주택법 들어갑니다. 주택법. 자, 우리 주택법은 360쪽, 359쪽 주택법에 나오는데요. 360쪽부터 내용 보시면 되죠? 주택법. 더워. 계속 참다가 안 되겠네. 안 더우셔갖고 좋겠어요. 안 덥지? 자, 주택법은 이건 건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가 보시라고 했어요. 건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택만 다르되 이것도 대규모 사업할 때만 다르거든요. 주택법이라면은 두 가지 사업을 다루고 있어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주택 건설 사업이라면 주택은 둘로 나눠지니까 단독 공동으로 나눠지는데 단독 주택에는 한꺼번에 30호 이상 지으려고 할 때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지으려고 할 때 대지 조성 사업이면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게 주택법입니다. 이걸 제가 361쪽에 2번에 간단하게 써놓은 거고 360쪽에 2번에 간단하게 써놓은 것이고 미리 써놓은 게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사업승인 대상을 사실 미리 써놓은 거예요. 주택법에 따라지는 사업승인 대상의 원칙만 써놓은 건데 이 정도 사업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 규모 사업이 안 된다면 어느 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면 돼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받아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축법 이 정도 사업이 되면 주택법 이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기도 앞에 적어놨지만 주택법의 체계는 일단 총설 파트에서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이제 오늘 대부분 용어 하는데 뭐 시간 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 용어가 항상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중요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크게는 건설 파트와 공급 파트와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 파트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총설 지나간 후에는. 자, 이렇게 나누는 구조가
일단 새로운 주택을 건설했으면은 이건 큰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에게 주로 공급하는데 이 공급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고 건설했으니까 공급하겠죠. 건축법에서는 이 파트만 있어. 건설 파트만. 건축법에서는 개별적인 건축이라 본인이 쓰려고 짓잖아. 그죠? 건설하고 나서는 유지관리 얘기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큰 사업하는데 본인이 쓰려고서 무슨 뭐 건설회사에서 뭐 나눠가서 쓰려고 하나? 일반 분양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공급자차가 별도로 필요하고 건설 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게 리모델링 허가 파트예요. 전혀 상관없어서 따로도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건설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공급을 한다.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설하지도 않고 공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의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리모델링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죠. 이걸 리모델링 한다는 것을 따로 건축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리모델링 한 상태에서 누가 가져요? 본인의 소유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새로운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건설 공과는 관련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구조되어 있고 건설 파트라면은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돈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해당되는 부분이 사업주체죠. 이렇게 말을 씁니다. 사업주체라고.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주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 큰 사업을 다룬다니까요. 사업을 할 사람 사업주체. 그 다음에 절차요? 건축 절차?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건축상 그 그림 그렸던 절차랑 아주 흡사하지. 이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이 원리가. 단지 이제 큰 용어에서 차이가 난다라면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으라. 여기라면은 건축 허가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건축 허가 대신에 이 말을 씁니다. 아니 사업을 다루고 있다니까 사업 주체가 나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처에 승인받게 되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게 쓴 게 이 파트에 나오는 사업 승인 대상 원칙만 써놓은 거라고 제가 지금. 주택법 따라 지을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지 지으니까. 이렇게 용어만 차이는 거의 비슷해요. 대지 확보하고 착공 신고하고 시공원내 사용권 다 요 말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리고 작은 파트와 관련해서는 주택 상환사채를 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 상환사채를 이제 큰 사업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작은 파트 이런 게 나옵니다. 공급 파트에 가면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책엔 더 자세히 써놨죠. 그죠? 다 중요해. 공급 파트 나오는 4가지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주로 4가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선으로 뭐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예정자 보호 조치 아니면 뭐 입자로 선정된 지인 그 분양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전매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공급서 교란 금지. 4가지를 이제 다 중요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파트에 들어가서 다른 것이지만 주로 리모델링 허가를 다루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 받는 게 아니고 별도로 허가 받는다 이렇게 이러잖아. 간단하게 허가 받는다. 주택부서는 원래 건설할 때는 사업 승인 받아야 되는데 여기 간단한 허가로 되는 거예요. 허가로. 물론 나중에 보시면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절차가 있지만 리모델링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로운 세대에서 증가하는 부분은 새로 건설해서 공급받는 과정이라 예외적으로 그 파트라면 이 절차를 적용받겠지. 예외적으로 보통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좀 절차를 통해서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제 용어 정의부터 들어가는데 3번의 용어 정의부터 자 먼저 주택 얘기만 해도 참 많이 합니다. 아주 주택이 3번에 돼 있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까지 주택으로 보되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됩니다. 항상 주택은 구조에 따라서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주택법의 건축법이랑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우리 단독주택 그냥 써놓고 있는 거 그런 얘기고 종류는 셋만 얘기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이렇게 셋만 얘기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그러면은 우리 건축부에서 배웠던 얘기랑 뭐가 빠져 있나요? 공간이 빠져 있다. 그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공간. 원래는 건축법에서는 4가지 공간까지 해서 4가지를 다 얘기하잖아. 여기서는 3가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만 공간이 빠져 있어요. 아니 지금 단독을 30% 이상 지으려고 할 때 적용이 된다니까요. 공간인 관사를 한꺼번에 30% 이상 짓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필요 없다고 빼놨어요.
저기서 얘기하는 단독에서는. 어느 법에서 묻는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주택법 얘기예요. 특별법. 공동주택은 그 개념 자체는 뭐 전용 부분, 공용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가 이건 빠져 있어요? 기숙사.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을 얘기한다라면 요 셋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숙사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 대신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에 들어가. 준주택에 있다가 좀 이따 바로 나오네. 바로 준주택 보세요. 준주택이란 주택 앞에 준자가 붙어 있으니까 용도 분류상은 주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 아닌데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준주택이라고 했던 겁니다. 기초 들으셨던 분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외우면 편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노다기? 자, 준주택이라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용도 분류상 주택에 속하는 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이게 준주택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오피스텔. 자, 우리 오피스텔은 사무실, 업무시설에 속하는 거, 업무시설의 29가지 주용도 중에서 업무시설에 속하는 건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이게 노유자 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노유자 시설에. 요게 주택이라는 말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집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그래서 노인복지주택,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노유자 시설 중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노인들이 사신다니까, 거기서 주거용으로 쓰인다니까.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 옛 고시원의 지금 이름이라고 했는데 500 미만 작으면은 이정문생애, 500 이상만 되면 숙박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규모를 떠나서 어디에 속하더라도 이건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거로 쓰고 있다니까, 다중생활시설은. 그 다음에 기숙사. 주택법에서는 주택 아니다.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편하게 하시려면 아까 내용 설명드렸지만 오노다기, 앞글자만 따 오노다기가 돼요. 오노다기. 처음 하시는 분들 오노다기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하는 건데 요게 아이고 오노다기인데 영어로 오노. 오늘 영어 뭐 3개국어 다기가 다기 세트 할 때 다기. 파이가 잘 모르잖아. 다기 세트 하니까. 하도 커피 좋아하시니까 그냥 녹차 태는 이 다기를 잘 안 드시잖아. 내가 커피 좋아하시니까 녹차 타먹는 이 다기 세트 싫다고 외치는 거라니까. 나는 커피가 좋아요. 반대로 나는 다기가 싫어요. 오, 너 다기. 네, 다기. 실제 녹차 잘 안 드시죠? 제대로 된 녹차를 드시면 커피 먹을 수, 제대로 되신 걸 못 드셔서 그래. 진짜 안타까워져. 티백이 나오면서 아주 녹차 맛을 그냥 망가뜨린 것 같아요. 티백. 태평양에서 티백이 나오던가요? 티백 녹차? 아, 구체적으로 상호 얘기하면 이거 안 돼. 이거 녹음하는 건데. 녹화되는 건데. 아유, 티백. 근데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 티백 녹차를 녹차로 보시잖아. 아, 녹차 제대로 먹는 사람은 티백 절대 안 먹어요. 그 녹차가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진짜 녹차는 좋은 걸로 맛있게 탁 하면 그 맛은 참 그 쓴 커피랑은 게임도 안 되지. 제대로 된 거 듣고 저 한번 드시고 싶으시면요, 저거 혹시 절에 여러 번 가야지. 이거 아무 때나 가서 차를 대접받지는 않으니까 가서 그저 방장 스님 같은데 더 그런 좀 귀하신 그런 그 스님 찾아가서 한번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촥 차를 이제 내줄 겁니다. 직접 한 몇 잔씩 먹지 이제 그건. 몇 잔이 보통 한 입에 한 잔이에요. 한 입에 한 잔. 커피 이렇게 그 머그잔? 아이고 그 한 5잔이 돼도 머그잔 한 잔 안 나와요. 그렇게 근데 그게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첫 우리, 두 번째 우릴 때, 세 번째 우릴 때 맛이 다 달라서 그래. 달라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거라고. 오노다기 그냥
자, 이제 5번, 6번 구별하는 거. 5번의 국민주택과 6번 민영주택. 요게 재원에 따른 분류로서 여러분은 국민주택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다 민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민영을 아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국민주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즉 동그라미 1, 2번으로서 먼저 동그라미 1, 2번부터 볼까요? 동그라미 1번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거를 국가에서 또 지방공사를 사업주체 중에서 공공사업주체로 보시면 돼요. 공공사업주체잖아요. 이 사람이 지은 주택이든 공공이 지은 주택이든 아니면 민간이 지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또는이니까 국가, 지자체, 재정, 행정청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해서 공적인 기금이 있어요. 행정청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된다. 민간이 지어도 이 자금 등을 지원받았다. 이런 주택 둘 중에 하나로서 다시 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요건을 갖췄을 때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냐? 괄호 속에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 이하. 우리 주택법에서는 다 이렇게 전용 면적 갖고 주로 면적은 따져요. 전용 면적이 85 이하를 얘기합니다. 85제곱미터. 이게 원칙적인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러면 85제곱미터라면 대충 평수로 25.75평이고 사유적으로 분양할 때는 공용부분까지 같이 분양하기 때문에 약 32평, 33평까지 가는 게 85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가 하나 더 붙어 있어. 괄호 속에 전용 면적이 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를 얘기하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면 주로 지방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읍면을 얘기합니다. 수도권에 속하면 아니에요. 지방 중에서도 도시지역이면 행정구역 명칭과 상관없이 아니야. 아닌 것 중에서 읍면이면 100이야. 거기는 촌이야, 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좀 더 넓게 100제곱미터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을 해준다. 수도권에 속하고 있다면 무조건 85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이게 국민주택 규모 갖췄을 때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그 아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민영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가 다 민영이에요. 이렇게. 사업주체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간 사업체가 건설한 것을 민영?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주체도 국민주택 지을 수 있고 민영주택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뒤도 반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공공 중에서 제일 유명하게 민영주택 많이 짓는 데가 토지주택공사 있잖아. LH공사.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를 LH아파트라 그러죠. 옛날에 주공아파트 지금 LH아파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것이 국민주택 규모를 갖췄다라면 국민주택이고 예를 들어 우리 여기서 여기 예외 적용 안 되니까 여기 80호를 넘겼다 그러면 민영주택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주택이라는 분류가 아니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 임대주택이죠. 뭐 이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 볼 것도 없고. 8번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요. 자, 이거 이제 특수주택에 많이 나와요. 특수주택에 많이 나오는데 특수한 주택은 자꾸 이름을 분석하셔야 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하도 이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그런데 어느 나라 말이긴요. 한국말이지.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름만 분석하시라고. 자, 우리 분양주택. 아까 임대가 아닌 분양주택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어떤 부관이 붙어 있느냐? 토지를 임대한다는 부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양받고 들어서 있는 대지 소유권도 분양받죠? 둘 다 분양받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만 분양받는다는 거예요? 주택만 분양받지 토지는 임대한다니까. 그럼 토지는 사업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분양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원래 둘 다 받는 건데 이건 토지 임대료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토지는 사업체가 그대로 가지고 건물 부분만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서민들이 한 반값 아파트의 한 종류로 보셔도 돼요. 이게 둘 다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택값만 내고 들어가서 사니까 그 대신 토지 임대료는 관리비에 따로 내야 되겠지. 토지는 분양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모았던 돈으로
토지를 마저 그때 가서 분양받으면은 나중에 완전한 주택을 취득하겠죠? 토지 임대부 분양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토지 소유권은 사업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가 가지고, 즉 이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체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즉 복리시설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맨 끝에 줄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이거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또